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의 집 여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정말 총명하고 성심 또한 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집 마님이 아주 흡족해하며 늘 곁에 두고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의 마님은 집안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곤란한 일들을 소녀에게 항상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녀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든 잘 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낯선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이 사내는 값비싼 옷을 입고 손에는 보자기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마님을 뵙자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님은 그냥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 사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사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진정 그것이 참말입니까? 그러자 사내는 탐욕한 눈빛을 보이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 인삼을 파는 상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중국으로 떠나려는데 제가 가진 배가 풍랑에 모두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배를 고치려 하는데 천냥이 들지 뭡니까? 그런데 저는 당장 돈이 없어서 이리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집으로 가면 수백만 냥이 있지만 그리하면 중국 상인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마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말에 마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 처음 보는 자네를 무엇을 믿고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자 사내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금덩이를 당장 팔아도 좋기만 냥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여일 후 중국에서 거래가 끝나고 오면 마님에게 꾼천냥의 천냥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냥짜리 금덩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 말하며 사내는 보자기에 쌓여있는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마님은 순간 혹하지 않겠습니까? 천냥을 구워주면 열흘 후에 천냥을 벌다니. 그래서 마님은 앞뒤 안 가리고 돈을 구워주었습니다. 그리고 10여일이 한참 지났는데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님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0,000냥 이상의 금덩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님은 맡겨놓은 금덩이를 보며 흐뭇해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덩이는 쉽게 긁히며 금칠이 벗겨진 것입니다. 마님은 그때서야 사내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고 알아누웠습니다. 사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렵게 모은 1,000냥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님을 고삐를 끊고 자리에 눕자 마님의 여종인 소녀가 마님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1,000냥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마님은 소녀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녀가 말한 대로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님은 소녀를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마을을 돌며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마님이 10,000냥짜리 금덩이를 잃어버려서 지금 어찌할 바 몰라 자리에 알아누웠다. 만약 금덩이를 맡긴 사내가 찾아온다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 소문은 이 마을뿐만 아니라 먼 다른 마을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후 금덩이를 맡긴 사내가 찾아와서 2,000냥을 건네며 금덩이를 내놓으라며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10,000냥을 받아야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2,000냥을 받고 가짜 금덩이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내는 너무 당황해서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마님은 1,000냥을 벌게 해준 소녀에게 모든 소원이 있으면 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함께 일하고 있는 머슴돌쇠와 혼인하여 분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의아해했습니다. 신분 좋고 재물 많은 사내가 아니라 까막눈의 바보라고 놀림받는 돌쇠라니. 마님은 소녀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말하며 자신이 좋은 혼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소녀는 꼭 돌쇠여야만 한다고 우겨서 할 수 없이 바보 돌쇠와 혼인시켜 분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돌쇠는 일평생을 공부랑은 담을 쌓았기에 한 글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식하다고 하고 바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혼인한 지 얼마 안 있어 소녀가 남편 돌쇠에게 간곡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공부와 담을 쌓으실 생각입니까? 당신이 성품이 누구보다 선하며 부지런하고 사람들을 잘 챙기는 것은 저는 알지만 사람들은 서방님의 이런 점은 보지 못하고 단지 하찮은 그를 모른다는 것에 관심일 뿐.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바보라 놀리는 것 아닙니까? 돌쇠는 소녀의 말에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하였습니다. 부인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 참이오.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이제 무슨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겠소? 나는 길 가는 어린아이들보다도 아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 걸 보면 무식하다고 더 놀려댈 것이 분명하오. 그러자 소녀는 남편을 보고 나지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방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꼭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셔서 등이 벗겨져 까진 당나귀 한 마리를 사다 주십시오. 부인 갑자기 당나귀는 왜 사오라는 것이오? 그것도 등이 벗겨진 놈으로 말이오. 서방님, 일단 한번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돌쇠는 부인의 말대로 등이 다 까진 당나귀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부인은 등에 흙을 얹고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러자 당나귀의 등에서 신기하게도 싹이 트고 꽃이 피었습니다. 부인은 돌쇠에게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나가보라고 시켰습니다. 돌쇠가 당나귀를 끌고 부인의 말대로 시장에 가자 당나귀의 우스운 꼴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놀려댔습니다. 아니 뭐야, 당나귀 등에 꽃이 있네. 야, 진짜 웃기는 당나귀다. 야, 저거 봐, 당나귀 등에 꽃이야.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놀려댔고 그 다음 날도 돌쇠가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는데 사람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웃어대고 손가락질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돌쇠가 또 당나귀를 끌고 가자 더 이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이상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는 거지? 정말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모두 모여서 놀렸는데. 돌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가 있었던 일을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자, 이제 서방님도 공부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공부를 시작하면 첫날에는 누구나 당신이 아는 것이 없음을 알고 비웃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날도 비웃겠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에는 마치 사람들이 당나귀에 관심이 사라졌듯이 당신에게도 원래 그러려니 하고 관심 없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겠지요. 돌쇠는 그제서야 부인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잠깐뿐이라는 것을 안 돌쇠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에게 찾아가 배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 훈장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아버지 정도 되는 나이의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가르침을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 돌쇠의 사연을 알게 된 훈장은 돌쇠의 뜻을 갸륵하게 생각해서 천자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한자 공부를 하고 있는 돌쇠를 찾아와서 비웃고 놀려댔습니다. 저게 뭐야, 아이 나이 먹도록 한 일자도 몰랐다고 몰랐어. 쟤 원래 바보야. 아이고 정말 바보였구만. 야, 그냥 바보도 아니고 아주 최고의 바보야. 돌쇠는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도 사람들은 돌쇠가 공부하는 것을 구경하러 와서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 그렇게 놀려대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돌쇠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상황에 고개를 끄덕였고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여 천자문을 모두 익혔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다음 단계로 부처님의 학문을 가르쳤고 스님들이나 읽는 법전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마침내 모든 문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돌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칠 것은 이제 없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나라의 큰 스님을 찾아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스승님 덕분에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습니다. 돌쇠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훈장의 말대로 유명한 스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미천한 저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스님은 돌쇠의 배움에 대한 의지를 높이 사서 가르침을 주기로 결정하고 불경의 뜻을 읽어주었으며 돌쇠는 몇 번이고 뜻을 되풀이해서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배운 구절들의 의미를 한자 한자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미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다시 스님 앞에 가서 질문을 하곤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스님도 그의 성실한 태도를 칭찬할 정도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돌쇠에 배우는 자세를 배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돌쇠는 경전들과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수많은 가르침들을 열심히 익히고 공부하였으며 마침내 숨겨진 의미들에 대해서도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바보라고 사람들에게 놀림받던 입장에서 벗어나 수많은 제자들을 거느린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한 돌쇠보다는 돌쇠의 진가를 알아본 그의 부인을 더욱 칭송했습니다. 그제서야 소녀의 마님은 왜 현명한 소녀가 꼭 돌쇠하고 혼인하려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에 대감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칠복이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게으름을 하나도 안 피고 항상 대감 말에 복종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감은 칠복이를 이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는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며 그저 자고 나면 일만 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중에 누워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낳고 남들처럼 잘 살아볼 생각 등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남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나이가 되어서 세상 구경도 하고 장가도 가야지 하며 머슴을 그만두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바로 칠복이는 대감을 찾아가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며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 대감은 칠복이에게 머슴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하였고 그동안 애를 많이 썼다고 하면서 쌀 몇 가마니를 얹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감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 후 칠복이는 바로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받은 쌀 중에서 절반을 믿을 만한 곳에 맡겨두고 반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 팔도 구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냥 다니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궁리를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기의 고수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둑과 장기는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옛날 평민들 즉 보통 농사꾼들은 장기를 더욱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칠복이는 장기 고수가 되기로 작정하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장기를 배웠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칠복이는 적수가 없을 정도로 실력 있는 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장기를 두어봤지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산골을 지나가다가 산등성이 길가에 있는 장승 앞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쉬다가 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장승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승님, 심심하시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산고개에 계시느라고 힘드시겠습니다. 혹시 장기 둘 줄 아십니까? 저도 남의 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심심한데 저랑 한판 두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그래라. 장승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과연 장승이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칠복이가 말하고 자기가 대답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승이 빙그레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장승님, 제 오른손에 홍은 장승님이고 왼손에 청은 접니다. 아참 내기를 걸지요. 가만히 있자. 제가 지고 장승님이 이기시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털어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장승님은 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장가를 가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라. 장승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장승과 칠복이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칠복이가 한 판 이기고 두 판 이기고 마지막 세 판도 이겼습니다. 당연히 칠복이 한 손은 장승, 한 손은 자기 이렇게 두 몫을 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장승이 미소를 띠며 내려다보는 듯 하였습니다. 장승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겼으니 장가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장가 들면 제 색시랑 찾아오겠습니다. 그래라. 이렇게 장승이 인자하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장승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는 다시 발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칠복이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녘에 산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아무래도 하룻밤을 외딴 집에서 신세를 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니 마침 집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칠보기를 보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와요? 그이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이라니 3년 전에 집을 나간 너의 신랑 말하는 것이냐? 이게 사실이란 말이냐? 네, 어머니. 어서 나와 보세요. 저기 문 밖에 왔어요. 여인과 어머니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칠보기는 하룻밤 신세를 지려는 차에 이렇게 영문도 모르는 채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칠보기는 여기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무정한 사람아, 자네가 불쌍해서 우리가 데려다가 길러서 사위나 삼아볼까 했더니 장가간 전날 밤에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났단 말이냐.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야 돌아왔는가. 잘했네 잘했어. 이제는 어디 가지 말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세. 칠보기는 대강 내용을 알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왜 떠났을까? 호랑이한테 물려간 것일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고 오늘은 고단할 것이니 푹 쉬게나. 그럼 내일 아침에 보게나. 그러면서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칠보기는 될 대로 되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칠보기가 밖으로 나왔더니 어머니 되는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칠보기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없었으나 아침에 보니 분명 내가 알던 사위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은 네 신랑이 아니다. 어서 와보아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소리를 듣고 부엌에서 밥을 짓던 여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누구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어제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여인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이미 이런 말이 나올 줄 안 칠보기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저도 여기는 처음입니다. 그러나 당신 서방님은 이미 3년이 지났어도 오지 않는데 기다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니 나를 대신 남편으로 삼으면 어떻겠습니까? 총각 말도 일리는 있으나 나간 사람이 죽었다는 증거도 없는데 어찌 다른 남자와 내 딸이 살겠소. 여기 어제 소를 판 돈이 있으니 섭섭히 여기지 말고 이 돈을 갖고 떠나주시오. 부탁이오. 이렇게 사정을 하니 칠보기는 못 이기는 체하고 돈을 받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녀는 문 밖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며 인사하였습니다. 칠보기는 다시 정처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니 어느 부자 동네에 들어섰을 때에는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부잣집 담장을 끼고 걸어가노라니 무슨 끈 같은 것이 담 너머로 넘어오기에 이상히 여겨보고 있으니까 담장 안에서 조그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어서 이 끈을 잡아당기세요. 어서 이 끈에 걸린 보따리를 저기에 매둔 말에 실으세요. 빨리요. 빨리 서두르세요. 그래서 끈을 잡아당기니까 큼직한 보따리 하나가 매달려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말에 싣고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어서 내 손목을 잡아당기세요. 어서요. 들키면 큰일입니다. 하고 초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담 위에 나온 손을 잡아당겼더니 거기에서 달덩이같이 예쁜 처녀가 딸려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어서 말을 타고 도망갑시다. 어서요. 처녀가 말한 대로 칠보기는 무조건 말을 타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한없이 가다가 먼 동이 뿌옇게 틀 무렵 칠보기의 얼굴을 바라본 처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우선 처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낯선 곳에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처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혼인을 약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타고 오다가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잣집에서 멀리 도망은 왔지만 내가 사랑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놓아주십시오. 아가씨, 이왕 일이 된 것이니 나랑 멀리 가서 살면 어떻겠소? 지난 날은 잊고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봅시다. 도련님, 저는 그럴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슨 이야기인지 말을 해줄 수 없겠소. 원래 우리는 정혼을 한 사람들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우리 마을 부자가 빚 대신에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잣집 영감은 내일 나와 강제로 혼인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와 혼인을 약속한 총각이 담장 밖에서 기다리면 내가 혼인할 옷과 폐물을 싸가지고 담을 넘어서 멀리 도망가서 잘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당신이 먼저 와서 일이 어긋났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대로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붙들렸을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 사람과 같이 죽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 이 말을 타고 어서 돌아가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신랑에게 드리려 했던 옷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규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처녀는 말에 올라타고 쓸쓸히 돌아갔습니다. 칠복이는 또 한없이 걸었습니다. 산 고갯길을 넘어가니까 동네가 나왔습니다. 돈도 있고 장가갈 옷도 있는데 신부만 없구나. 마음이 괜히 이상한데. 에라, 어디 신랑 옷이나 한번 입어볼까. 그러고는 동네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오면서 야, 신랑이 온다. 드디어 신랑이 온다. 어서 모셔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더니 저렇게 잘생긴 신랑이 무슨 일로 그리 늦었느냐고 도중에 탈이 났나 하고 모두들 걱정했다는 말을 하면서 칠복이를 어느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혼인식장이었습니다. 신랑은 왜 이리 늦었는가? 일행은 어디 있는가? 도중에 무슨 탈이 있었는가? 여기저기에서 물었습니다. 얼떨결에 신랑이 된 칠복이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오다가 쉬려고 조그마한 처소에 들렀는데 식중독에 걸려서 모두 다 누워있고 저만 정신이 나서 우선 혼자라도 온 것입니다. 오, 그렇다면 다른 일행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날은 저물어 가니 바로 혼인식을 올립시다 하며 이렇게 서두르는 바람에 칠복이는 신부를 맞아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던 소원대로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괜찮을까요? 신부에게는 작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장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장기라면 술이나 밥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카 사위가 장기판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모르게 좋아했습니다. 어이 조카 사위, 나하고 장기 한 판 두지 않겠나? 내 장기라면 저도 좋아합니다.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구경꾼들이 첫날 밤보다 장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좀 보아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말을 탄 신랑이 들어오는 것이었으니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신랑이 또 들어와.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진짜 신랑인가 궁금하여 새로 들어온 신랑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마침 진짜 신랑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에 온 신랑이 진짜다. 먼저 온 신랑은 가짜다. 밖에서는 소란이 벌어졌지만 방 안에서는 장기판이 무르익었습니다. 갑자기 작은아버지는 장기를 두다가 말고 칠복이를 노려보면서 대노하였습니다. 너 이놈 참으로 대담무상한 놈이구나. 남의 혼인식에 뛰어들어 장가를 가다니. 그리고 이제는 태연스럽게 장기를 두면서 주랭랑 칠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호통을 쳤지만 칠복이는 당황하지 않고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아버님, 저는 가짜 신랑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이 끌어다가 식장에 세웠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집 사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혼인식을 올렸으니 신부는 저희 신부인데 왜 후퇴를 하고 주랭랑을 칩니까? 죽이든지 쌀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껄껄 웃으면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진작부터 자네가 가짜인 줄 알았네. 내가 신랑을 본 사람인데 왜 구분을 못하겠나. 그런데 진짜 신랑이란 자는 내 맘에 안 들었던 참이었네. 또한 자네와 비교하니 더욱 자네 편을 들어서 진짜를 내쫓고 싶었구먼. 좀 기다렸다가 장기 끝이나 내자고. 이렇게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늦게 온 신랑에게 늦은 이유를 물으니 신랑은 도중에 식중독에 걸려서 설사하고 토하며 고생하다가 가까스로 깨어나서 이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온 칠복이와 말한 그대로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버지는 신랑을 잘 모신다고 하면서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머슴방에 들어가라고 하고는 음식을 잘 대접한다고 하면서 몇 년 묵은 신김치를 맛없는 막걸리 안주로 내놓았습니다. 이미 이 집에서 다른 사람과 식을 올리고 내쫓으려는 수를 쓰는 것을 안 신랑은 화가 난 나머지 욕을 하면서 그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안심하고 장기를 들 수 있었습니다. 장기가 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예쁜 신부를 맞아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장승과 장기에 3번 이겨서 3번 장가가는 준비를 했지 말입니다. 얼마 후에 칠복이는 신부 꽃분이를 데리고 장승에게 가서 주위를 깨끗이 치우고 음식을 정성껏 차리며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칠복이는 그 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승과의 장기내기에서 이겨 장가를 가긴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장승의 덕분이었을까요? 장가가기를 그토록 권하고 간절히 바라던 칠복이의 노력과 진심이 통하였기 때문에 결국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요?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늙으신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며 무슨 일이든지 항상 자신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칠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는 아니었지만 작은 거에 감사해야 할 줄 알며 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칠복이를 불러놓고 말하였습니다. 칠복아, 오늘 시간 괜찮니? 지금은 매가 새끼를 내리우는 때인데 오늘 나와 같이 매 새끼 내리우러 가보는 게 어떠하냐? 네, 아버지. 이제는 제가 해야죠.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아버지를 따라 매새끼를 내리우러 깊은 산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이 일을 해오는지라 깊은 산중에 이르자 이 나무 저 나무를 쳐다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둥지를 찾아냈습니다. 아버지는 높이 솟은 나무 밑으로 칠복이를 데리고 가 한참이나 무엇인가 생각하더니 말을 하였습니다. 칠복아, 나무가 너무 높아서 내가 올라가야 하겠네. 나무 밑에서 내가 하는 것을 잘 보려무나. 아버지께서 70고령에 어떻게 올라간다고 그러십니까? 올해부터는 제가 올라가겠으니 그저 밑에서 가르쳐만 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자네가 올라가선 안 되네. 처음 나무에 오르는 사람이 저렇게 높은 나무엔 절 오르지 못하네. 이것도 다 노하우가 필요한 것일세. 내가 올라가겠네. 아버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를 저렇게 높은 나무에 올려보내고 자식된 몸이 그저 밑에서 쳐다만 보아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네. 너의 마음을 알겠으나 올해까지는 내가 올라가고 내년부터 올라가세. 더는 내 말을 거역하지 말게. 알겠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이 아들은 더는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칠복이는 아버지가 더는 자기 말을 거역하지 말라는 바람에 늙으신 아버지를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칠순 아버지는 나무 위에 올라가더니 매새끼를 들추어 끈달린 주머니에 넣고선 나무 밑에 선 칠복이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칠복이가 매새끼를 받아주고 보는데 나무에서 갓 내려오기 시작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칠보가 눈앞이 아찔해 꼼짝도 못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정말 큰일이구나. 이거 큰일이야. 칠복이가 깜짝 놀라 올려다보니 늙으신 아버지는 나무를 꼭 끌어안은 채 눈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말씀 좀 해보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칠복이가 다급해서 나무 위에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눈도 뜨지 못한 채 나무를 끌어안고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갑자기 아버지를 쳐다보며 버럭 성을 내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내가 올라가겠다는데 자기가 올라가겠다고 야단이더니 잘됐다. 죽겠으면 죽고 살겠으면 살고 난 매새끼를 메고 가오. 왜 효자 칠복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숨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칠복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매새끼를 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건성건성 걸어갔습니다. 나무 위에서 정신을 깜박 잃었던 그의 아버지가 칠복이의 말소리를 듣고는 울컥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놈, 효자라더니
이런 놈의 불효자식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든 내려가서 내 놈을 때려 죽일 테다. 아버지는 분이 상투미까지 올라서 눈에 불을 일구더니 이를 악물고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건성건성 걸어가던 칠복이가 돌아서서 아버지한테로 달려오더니 안도에 숨을 내쉬며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너 좀 전에 나보고 뭐라 했느냐?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아버지,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 분을 돋우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정말 정신을 잃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려고 분을 돋운 소리오니 널리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서야 노기에 찼던 아버지는 칠복이를 다시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가 아버지를 살렸구나. 과연 효자는 효자로구나. 역시 내 아들이야. 고다 아들아. 결국 칠복이는 효자뿐만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더라도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산골에 남편을 일찍 잃은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악착같이 일하고 아들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본디 넉넉지 못한 살림이었는데다가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니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삭바느질과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그저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 고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아들이 총명한 것입니다.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어머니를 도와 잔일도 하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서당에 가지는 못했지만 10살의 나이에 천자문과 명심보감을 독파했습니다. 아이는 커서 반드시 어머니를 호강시켜 주리라 매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마을에 참 용하다는 풍수장이가 왔습니다. 용에도 보통으로 용한 게 아니라 명풍수 중에 명풍수라고 온 나라의 이름이 떠들썩한 사람이 왔습니다. 풍수장이라는 게 본래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집터니 묘터니 좋은 자리 찾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명당을 찾는데 이 모자가 사는 집에 떠와 보더니 무릎을 치며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집터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로구나. 주인 과부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풍수쟁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지관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집터가 명당 중에 명당이라면 왜 우리 모자가 이렇게 박복하게 살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서당도 못 보내고 하루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사는데 말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풍수장이가 하는 말이 이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자리인데 집을 앉히는 방향이 틀어져서 복이 들어오다 도로 나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되 동남으로 돌아 앉혀 지으시오. 그러면 10년 안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거요.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호러미는 그 말에 귀를 주지도 않고 남편 잃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호러미가 무슨 복에 정승판서에다 만석군까지 바라겠어요. 두 식구 입에 거미줄이나 안 치면 호강인 줄 알고 살아야지요. 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양반이 옆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들어보니 저 가난뱅이가 사는 집터가 정승판서에다 만석군이 날 명당 중에 명당이라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만 슬그머니 욕심이 동했습니다. 저 집터만 차지하면 지금보다 몇백 배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높은 벼슬도 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뜸을 들이다가 가난뱅이 호러미를 찾아가서 슬슬 구슬렸습니다. 내 돈을 후하게 쳐줄 터이니 이 집을 나한테 팔게나. 내가 뭐다 찌그러져 가는 이 집이 탐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네 모자가 어렵게 사는 것이 딱해서 그런다네. 그래도 호러미는 선뜻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생원님 말씀은 고맙지만 이 집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팔 수 없습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더 구슬려 보았지만 꼼짝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하면 저 집을 손에 넣을고 밤낮으로 끙끙 앓다가 참 희한한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는고 하니 캄캄한 밤중에 호러민의 집감나무에 올라가서 산신령 흉내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소리를 산신령처럼 꾸며서 이사를 가라고 호통을 치면
제 아무리 벽창호라도 말을 듣겠지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자가 그날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력이 좋은 머슴 하나를 시켜서 호러민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게 했습니다. 머슴이 가서 마당가에 있는 감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머슴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호령을 하기를. 듣거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운이 다했으니 어서 팔아넘기고 딴 데 가서 살도록 해라. 만약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으리라. 하고 양반이 시키는 대로 그럴듯하게 꾸며댔단 말입니다. 주인 호러미가 들어보니 이거 참 야단난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난데없는 산신령님이 나타나서 집을 팔고 딴 데로 가라고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그 다음 날 밤에 또 산신령이 찾아와서 호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서 집을 내 딴 데로 가라고 일렀거늘 왜 말을 듣지 않는고. 기어이 너희 모자가 황천길로 가고 싶은 게냐. 머슴은 이참에 아주 겁을 주어서 고분고분 말을 듣게 만들겠다고 그러는 거짓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호러미는 감나무 밑에 가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엎드려 빌었습니다. 영험하신 산신령님 제발 비오니 우리 모자를 불쌍히 여기시어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 우리 불쌍한 모자가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저 어린 것이 글 공부를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러고 참 예간장이 타게 비는 게 그걸 이 집 어린아들이 숨어서 봤습니다. 아들이 보니 저희 어머니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고 들어간 다음에 감나무에서 시커먼 것이 훌쩍 내려오더니 어디론가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뒤를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커먼 것이 부자 양반네 집으로 썩 들어간단 말입니다. 옳거니 저 영감탱이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 수작이로군. 그렇다면 나도 생각이 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튿날 부자는 머슴을 믿지 못하고 직접 자기가 산신령 행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아주 뿌리를 뽑겠다고 일찌감치 감나무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밤이 이슥해지기를 기다려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산신령의 말을 어기려는 게냐? 왜 아직도 집을 내놓지 않느냐? 내 오늘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왔으니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지 않으면 요절을 내주리라. 그래놓고 이만하면 겁을 먹었겠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지 뭡니까? 내 이놈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명을 내렸느냐. 집터를 빼앗으려는 흑심을 품고 가난한 모자를 괴롭히다니. 그러고도 내가 정령 산신령이란 말이냐. 넌 욕심 많은 부자의 불가한테 왜 산신령 행세를 하는 거냐. 내 하늘에서 모래비를 뿌려 너의 죄를 다스리리라. 하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우두둑 쏴하고 모래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는 혼이 다 빠져나갔지 않겠습니까? 아이쿠, 옥황상제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좋아, 이번 한 번은 용서하마. 다만 이 집을 헐고 새 집으로 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집을 헐고 새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나무에서 뛰어내려 걸음 하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뭐 별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부자보다 먼저 감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부자가 옥황상제가 어떻고 하자마자 호통을 치고 모래를 한 줌 뿌려서 혼을 빼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욕심쟁이 양반이 정성스럽게 새 집을 지어주고 두모자에게 생활할 수 있게 돈 꽤나 주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마른 하늘엔 날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겠습니까? 풍수장이가 용하긴 용했던지 10년 뒤에는 참말로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해서 나중에는 벼슬이 정승판서에까지 오르고 만석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남의 것을 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한 욕심을 부리다 정말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독은 공짜입니다.